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시간 주시어서 또 귀한 성도님들 또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또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길 원합니다.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또 힘을 다하여서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재정 세미나를 할 때에 또 소셜 연금 세미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또 저희가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이 이민 생활 또 지혜롭고 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강사분을 또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어서 또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줄 때에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을 탁합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날씨가 계속 비가 오고 그랬었어가지고 걱정했는데 오늘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에요. 네, 다행이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옛날부터 그런 말 있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근데 미국까지 와서 또 이렇게 교회를 또 다니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한테 당신은 소중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네? 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국에 이렇게 살면서. 근데 부동산 하는 사람을 만나면 또 부동산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다음번에는 제가 건강보험에 대해서 할 건데 건강보험 또 이렇게 은퇴 플랜 이런 거 하고요. 오늘 강사님은 또 이런 은퇴 플랜과 또 부동산 쪽 또 그런 쪽도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 계속 오시면 저희가 한 5번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 정도 다 오셔서 들으시면 전반적인 거는 다 아시게 될 거고 5번을 다 참석하시는 분께는 저희가 수료증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선물하고. 그러니까 꼭 오세요. 지금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1시라서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못 오신다 그래서 다음에는 며칠에 할지 오후에 더 늦게 할지 그거는 목사님하고 더 정해가지고 할 테니까 한 5번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미국에 있으시면서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좋으시면 다음에 또 많은 분들 또 모시고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한 집에 사시는 분이에요. 한 집에 사시는 분인데 워낙 말씀 잘하시니까 또 소사수키티 쪽으로도 잘 아셔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옆에다 이렇게 적어놨다가 끝나고 Q&A 시간이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또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간식도 있으니까 또 거기 가서 더 많이 또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사님 오광수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토요일 날 집에서 쉬셔야 되는데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 교회에 예배 보러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이 특별한 강의를 들으시려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시간을 내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셨으니까 오신 만큼 저기 본전 뽑아 가실 수 있도록 좀 강의를 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얘가 워킹을 제가 그래도 우리가 여기 제목을 제가 미국 재정 마스터 클래스라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에 와서 사는 이민자로서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니까 살기가 편하세요? 어려우세요? 저는 아직도 어렵던데요. 저도 미국 온 지 조금 됐는데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내 나라 아니고 뭐 내가 그렇게 영어를 그렇게 이 미국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서 좀 불편한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주고 이해하게 도와주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았던 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한 미국 시스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능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좀 이게 아까는 워킹을 잘 했는데 지금 잘 안 하네요. 잠깐만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저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이 교회 측에서 계획이 플랜이 마련되는 대로 이런 내용들을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거를 해드릴 겁니다. 미국에 살면 우리가 세금 열심히 내시잖아요. 그걸 갖고 우리가 은퇴 후에 어떤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좀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거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전에는 우리가 커버드 캘리포니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야 물론 직장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전 국민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소위 커버드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우리 오바마 케어라고 우리가 옛날에 흔히 알았죠. 그렇지만 공식적인 이름은 그렇지 않고 커버드 캘리포니아라고 부릅니다. 그것과 65세 이후에 받게 되는 메디케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요. 또 미국에 살면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그런 플랜에 대한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버는데 그 돈을 갖고 어떻게 잘 관리해야 조금 더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돈은 여러분 우리가 돈이 모이면 어디다 저축하죠? 대부분들은 옛날에 우리는 저금통에다 저축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죠? 저금통에다 저축하면 그 돈이 자라진 않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은행에다가 뭐 옛날 새마을금고에다가 학교에서도 뭐 저축하라고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요, 은행에다 저축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져요. 왜 그런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은퇴와 상속에 대한 것. 여기도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평생 모아온 자산들을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 그런 절세하고 관계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특별히 상속 플랜 플러스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 트러스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트러스트 있으니까 기본적인 그 트러스트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런 주제를 다 다루는 세미나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듣기 굉장히 힘드세요. 물론 요즘 유튜브가 있어서 찾아보실 수 있지만 그러나 유튜브는 질문을 하기가 힘드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상세하게 질문도 하실 수 있고 주고받으시면서 그렇게 답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연금 혜택 제대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강의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정 전문가로 일한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또 부동산 라이센스 에이전트로 또 일하고 있는 오광수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존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영광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세미나 주제를 갖고 저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신데 참 기대가 크고 또 어떻게 하면 오신 분들에게 제가 재정 전문가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특별히
그리스도인 재정 전문가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여기 제가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저기다가 썼거든요. 여기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시죠? 뭐 안 다니셔도 괜찮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을 마을마다 고을마다 보내시면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셨어요. 좀 걱정스러워 하시는 말씀이시죠. 어쩌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우리들을 태어나게 하실 때, 그리고 또 이 미국이란 나라에까지 이주케 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쩌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는 것,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만큼이나 걱정스러우셨을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런 염려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처럼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공구가 주셨냐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반면에 이 이리들이 득실하는 세상에서 양으로서 안전하게 살려면 무엇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운 말을 먼저 하셨어요. 먼저 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세상을 사는 지혜, 이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잘 읽어야 되고요. 그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해야죠. 그래서 성경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을 읽는 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만 보면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읽기 위해서 많은 책도 읽어야 되고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삶은 우리 목사님께서 잘 여기서 목회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세상을 사는 지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저런 포스터를 갖고 광고를 했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65세 때 여러분들은 어떤 손잡이를 잡으시렵니까? 그랬네요. 자, 위에 건 뭐죠? 폐지를 줍는 어떤 분이 들고 가는 뭐죠? 그 카트, 그거예요. 또 밑에 건 뭐예요? 여행 가방인 것 같으네요. 65세 때 여러분들은 어떤 카트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다 밑에 거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손잡이를 잡을 수 있을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어쩌면 위에 거 잡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에 거 잡으시는 분들이 한국에는 너무나 많으세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는 우리가 좀 65세 이후에, 은퇴 이후에, 전과 후에 어떤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잘 준비해 놓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인들의 평균 은퇴 소득이 2022년 나온 통계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기 에버리지 리타이먼트 인컴에 대한 것들 나왔어요. 65세에서 69세 사이에 되는 분들의 그 미디언 인컴이 5만 7천 불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70에서 74세 사이는요 5만 불이시고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3만 한 7천 불 정도 되신다고 해요.
연세가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인컴이 줄어드시죠. 그렇다고 생활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생활비는 어쩌면 더 똑같이 비슷할지 몰라요. 아니면 어쩌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돈은 더 많아지실지 몰라요. 미국이 특별히 의료 수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건강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될 일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의 그 도움도 필요하고 의료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면 돈이 인컴이 더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컴은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린 대로요. 65세에서 69세 사이가 5만 7천 불이고 그다음에 5만 불, 3만 한 7천 불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우리 지출하는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지 생활비가 한 5만 불 정도는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미국인들의 65세 이상 된 미국인들의 평균 생활비가 5만 불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집값이 16,700, 한 17,000불 되고 그다음에 뭐 교통비가 7,500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비용이 6,700 등등 음식값 6,500 그다음에 뭐 기타 유틸리티 비용이 한 3,700 등등 해서 5만 불 정도 인컴이 있어야 저 정도 지출하고 생활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것 그 전 페이지에 있는 평균 소득 대비 우리가 넉넉한지 넉넉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왜 갑자기 많이 넘어가나요? 은퇴 전과 은퇴 후의 소득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구분을 해봤어요. 여러분 은퇴하시기 전에는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인컴, 이 액티브 인컴과 패시브 인컴으로 제가 구분을 했거든요. 액티브 인컴이라는 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버는 돈이에요. 어떤 분들은 W2를 받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그 1040, 1099로 그 돈을 버시는 분도 있어요. 등등의 그다음에 요거는 뭐 우리가 어떤 투자나 그런 거 통해서 얻는 그런 소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스탁 디비든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 건 사고 팔아서 생기는 소득이고요. 요거는 그냥 사놓고 팔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주식 뭐 막 들어가 가지고 뭐 이거 샀다 팔았다 이런 거 하지 않는 거.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이건 액티브잖아요. 액티브 인컴이고 패시브 인컴 디비든 받는 건 뭐죠?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사놨더니 그게 나는 가만히 사놓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자기가 알아서 새끼를 치고 자기가 알아서 나한테 배당금을 주고 하는 건 이건 내가 액티브한 인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패시브 인컴으로 넣어놨습니다. 세이빙에서 나오는 인터레스트, 부동산 투자했을 때 나오는 어떤 소득 이런 거 내가 크게 액티브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요즘은 저 지적재산권이 꽤 큽니다. 뭐 노래만 작곡을 해도요 큰 자산이 될 수 있고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 그것도 패시브 인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여기에 대부분들이 없어지죠. 하나 남을 수 있는 것, 은퇴 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 주식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건 놔둔다고 쳐요. 나머지 것들은 없어지는 게 은퇴예요. 그죠? 내가 액티브한 인컴이 없어지는 게 은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은퇴 후에 요것들은 패시브 인컴 하셨던 분들은 은퇴 전에도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요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요. 은퇴 후에 비로소 우리에게 생기는 인컴들이에요. 자, 그게 뭐가 있을까요? 소셜 시큐리티, 오늘 공부하게 될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은퇴 후에 우리에게 생기는 소득, 인컴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Qualified Plan이라는 거. 자, 401k, IRA 이런 거 들어보셨죠?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개인 내가 자영업을 하더라도 내가 은퇴를 위하여 Qualified Plan으로 텍스를 디퍼시키면서 뒤로 미루면서 내가 저축을 했던 은퇴 플랜 그런 것들 401k나 뭐 403b 뭐 등등 IRA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은퇴 플랜들은 내가 비로소 은퇴 후에 거기에 있는 돈을 뺐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물론 은퇴 전에도 뺐을 수 있지만 굳이 은퇴를 위해서 저축한 것 내가 아직 돈을 벌고 있을 때 뺏으실 일은 없으시니까 은퇴 후에 쓰려고 세이빙해 놓은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뺏을 수 있어요. 혹시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라는 것도 들어보셨나요? HSA.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것도 역시 퀄리파이드 플랜처럼요. 저기에다가 1년에 얼마씩 지정된 금액을 저축을 하면 뭐 그러려면 내가 건강보험에 저것에 엘리지블한 그런 건강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다가 저축을 하면 텍스에서 면제를 해줘요. 그리고 저 어카운트에서 내가 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탁도 살 수 있어요. 그럼 스탁에서 꾸준히 스탁을 1년에 저 지정된 금액 뭐 4천 얼마, 5천 얼마씩 이렇게 내가 거기다 저축을 하면요. 거기 그 돈을 갖고 어떤 어카운트를 열어서 스탁도 살 수 있고요. 그러면 스탁 값이 오르면 내 자산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돈이 아무리 늘어도 는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받아요. 원금에 대해서도 내가 거기다가 저축한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내고 그 돈이 자라서 불어난 돈에 대해서도 내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혜택이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랜이에요. 대신 건강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건강비용으로 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은퇴 후에도 건강비용으로 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메디케어도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디케어 플랜에 대한 돈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하다못해 약을 사 먹어도 그게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어쨌든 패시브 인컴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 돈을 대준 펜션 플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저런 펜션 플랜들이 아직도 있죠. 사기업에서는 펜션 플랜을 갖고 있는 데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뭐 공공기관이나 뭐 경찰이나 뭐 소방관들이나 아니면 뭐 등등 저런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펜션 플랜이 있는 경우 그것도 은퇴 후에 우리의 인컴이 돼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저 펜션 플랜을 만들 수 있어요. 연금이란 그런 걸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생명보험에서도 캐시밸류가 쌓이는 생명보험에서도 은퇴를 위한 서플먼털 인컴 소스로 내가 충분히 플랜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잘 활용해야 되죠. 생명보험에다가 저축해 놓으면 그것도 텍스 프리 인컴이 될 수 있어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게 500불을 받든 한 달에 1000불을 받든 그 디자인을 우리가 잘 해놓으면 평생 그거 세금 안 내고 할 수 있어요. 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리버스 모기지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은퇴 후에 인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저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은퇴를 위한 계획들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은퇴 후에 내 필요한 저 인컴 이 지출이 저 5만 불 정도는 적어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생계비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저것이 저 정도 필요한 것들을 은퇴 후에도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중에 왜 소셜 시큐리티가 중요하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소셜 시큐리티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컴 중에서요, 100% 인컴 중에서 소셜 시큐리티가 차지하는 비율이 33.2%래요. 그런데 그 이외에 32.2%가 어닝이라고 돼 있네요. 저 얘기는 뭐예요?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면서도 일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을 안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은퇴했을 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어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일을 뭐 은퇴 후에도 일을 조금씩 해서 저 인컴이 있더라도 내 소셜 시큐리티는 내 전체 인컴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요? 33%. 그러니까 뭐예요? 인컴의 3분의 1이 소셜 시큐리티예요. 근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마르지 않는 인컴 소득이거든요.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나와요. 그죠? 내가 은행에다 저축한 돈은 꽃감 빼먹듯이 빼먹다 보면 언젠가는 다 고갈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소셜 시큐리티는 고갈되지 않는 인컴 소스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은퇴 후에 버는 돈의 3분의 1이 소셜 시큐리티다. 그러면 그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어떻게 하면 그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 두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인컴이 바럼 티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빈자들은요. 소셜 시큐리티가 87%에 해당돼요. 중간층에 69%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30 몇 퍼센트 그거는요. 탑 티어 인컴, 높은 고소득자들에게 소셜 시큐리티가 37%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고소득자들은 소셜 시큐리티가 37에서 한 40% 되고요. 펜션, 직장에서 하는 펜션이나 개인이 만든 펜션이나 그런 것, 그다음에 자기가 저축해 놓은 어떤 어셋, 자산에서 26%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저런 준비들을 잘 해놓는 것이 우리가 은퇴 후에 조금 더 고소득 측에 간다는 것이에요. 소셜 시큐리티에 의지하는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미국인들의 40%는요, 미국인들의 40%요. 40%는 only 소셜 시큐리티 인컴만이 그 은퇴 후 소득의 전부인 사람들이래요. 40%. 10명 중에 4명이 소셜 시큐리티밖에 나오는 인컴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4명이나 된다는 사실이에요.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는 그거보다 나을지 몰라요. 자, 먼저 소셜 시큐리티 용어들을 좀 익숙하셔야 돼요. 저런 말이 나오면 여기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저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FRA라는 말이 있습니다. FRA, Full Retirement Age를 이야기해요. 저건 뭐냐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100% 다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할 때 FRA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FIA, 이거는 Primary Insurance Amount. 내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마운트가 얼마가 되는지, 내가 얼마를 받는지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PIA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DRC, Delayed Retirement Credit이란 얘기는 우리가 그 소셜 시큐리티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 FRA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보다 그 나이 때 수령하지 않고 그걸 뒤로 연기했을 때, 딜레이 시켰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1년에 8%씩 늘어납니다. 단위 개념으로 1년에 8%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만약 1년을 연기하면 내가 100% 받는 거에서 1년 연기했다가 받으면 108%를 받는 거고요. 2년 연기하면 116% 받는 거고 3년을 연기했다 그러면 124% 그 베네핏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콜라, 나중에도 나옵니다. 이거는 코카나 펩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Cost of Living Adjustment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COLA 해서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한번 셋업되면 그것이 영원히 똑같이 가느냐? 아니에요. 매년 금액이 조금씩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적용해서 그 우리가 받는 베네핏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이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건 세금 낼 때 여러분들이 파이카 텍스라는 걸 내세요.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라고 하는 그런 세금을 우리가 내는데 그 내용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OASDI, 이것도 세금 이름이에요.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라는 그런 세금을 우리가 내세요.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는 우리가 은퇴 후에 맞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에요. 자, 롱지비티 리스크,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상관없이 소셜 시큐리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많이 드는 게 그 오래 사는 게 축복이긴 하잖아요. 축복인데 돈 없으면 그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셜 시큐리티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롱지비티 리스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나요? 소셜 시큐리티 아까 콜라 말씀드렸죠? 코스트 오브 리빙 어저스트 해가지고 매년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해서 그 우리가 받는 베네핏도 매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켓 리스크, 시장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소셜 시큐리티는 그래도 우리에게 꾸준히 인컴을 가져다 준다는 거고요. 텍스 리스크도 있는데요. 텍스는 소셜 시큐리티도 물론 텍스를 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 강의의 제목을 소셜 시큐리티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포스트에 보면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나요? 이렇게 하셨어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긴 냅니다. 그러나 다른 우리가 그 일하는 인컴 소득에 비해서 훨씬 적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텍스 리스크로부터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인컴 리스크, 뭐 인컴이 떨어져도 소셜 시큐리티는 무조건 지급이 되니까 저런 면에 소셜 시큐리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공공위원회는 사실은 미국에서 6,500만 명이 그 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고요. 총 지급액이 1조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 연방 예산의 절반이 뭐에 쓰여지는지 아세요? 미국 연방 예산 얼마나 많겠어요? 예, 연방 예산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된 분들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미국 예산이 국방비나 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비용 중에 절반 이상이 누구를 위해서요? 65세 이상 된 시니어들을 위해 사용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소셜 시큐리티고요. 그다음에 메디케어, 메디칼 이런 쪽으로 미 전국 그 연방 예산의 50% 이상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그 65세 이상을 위해서 사용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미국 정부가 굉장히 힘들어요. 따지면 점점 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 정부의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매 초마다 뭐 몇십만 불씩 이자가 늘어납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65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장 혜택이나 건강보험 혜택 그거로 보조가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뭐 다른 것들은 그냥 우리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 기금이 그래서요. 2034년이 되면 상당히 많이 이 펀드가 소셜 시큐리티 트러스트 펀드가 고갈될 거라고 예상해요. 고갈된다는 말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는 안 해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2034년이 되면 몇 년 안 남은 거잖아요. 10년 후입니다. 10년 후가 되면 어쩌면 우리가 받게 되는 혜택이 25% 정도 삭감된 혜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어요. 저거는 현재 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저렇게 될 거라고 지금 그 연방 예산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분들의 계산에 의하면 저렇게 될 거라고 예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저런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대비도 좀 하는 게 좋겠어요. 요건 역사에 대한 건데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저거 우리가 몇 년도 알아서 그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파이카 텍스에 대한 거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내는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라고 하는 세금을 여러분들이 내세요. 여러분들이 W2를 받든 1099로 세금 보고를 하든 여러분들이 이 세금을 내시거든요. 그런데 employee 우리가 만약 W2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7.65% 세금을 내요. 그중에 6.2%는 OASDI라는 텍스를 냅니다. OASDI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시나요?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내세요. 인슈런스란 이름으로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OASDI가 뭐냐면 소셜 시큐리티 텍스예요. 여러분들이 내시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 이름이 공식적인 이름은 OASDI. 올드 에이지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우리를 그 보호해 주기 위한 인슈런스란 이름으로 그렇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6.2% 내서요. HI는 뭘까요? Hospital Insurance란 제목으로 그 메디케어 텍스를 내시는 것이 1.45% 내세요. 내 인플로이가 매치를 해주죠. 똑같은 7.65% 매치를 해줘서 토를 15.3%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로 12.4% 거두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메디케어 텍스로 2.9%를 거두어서 저것들이 이제 우리의 은퇴 후에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 혜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2024년 기준으로요. 맥시멈으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100% 요거는 택서블 어닝에 이제 그 얼마만큼 세금을 내느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6.2%는 아니면 12.4% 셀프 인플로이 같은 경우에 12.4%의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맥시멈 인컴 리밋이 여기까지만 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12.4%를 내는 게 내가 16만 8,600불을 벌 때에 요거까지만 12.4% 세금을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100만 불 번다고 해서 100만 불에 대한 12.4%를 내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세금을 거둬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요. 저런 2034년이 되면 고갈될 거기 때문에 저 리밋을 없애자는 그런 운동도 좀 있어요. 부자들이 100만 불 벌면 100만 불에 대한 이거 거둬야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거만큼밖에 세금을 거두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세금 저거 소셜 시큐리티 텍스 안 내도 되거든요. 대신 그 메디케어 텍스는 리밋이 없어요. 100만 불이면 100만 불에 대한 2.9% 내지는 1.45%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저렇게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 세금 낸 거에 대한 베네핏으로 나중에 우리가 은퇴 후에 그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평생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 그 장수 문제는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그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 돼요. 옛날에는요. 은퇴 후에 한 4, 5년 정도밖에 안 사셨어요. 저 소셜 시큐리티 제도가 생긴 게 몇 년도에 생겼어요? 이 은퇴연금 이게 1935년에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4세였대요. 65세부터 베네핏을 주는 뭐 그런 저런 제도가 64세의 평균 수명이었으니까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부담이 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평균 수명이요? 78세. 64세에서 78세로 늘었으니 78.5세인가 그래요. 그랬으니 또 여자분들은 더 오래 사시죠? 그러니 정부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것이에요. 요즘 옛날에는요. 100세 생일 카드 그 생일 축하 카드 외에 이런 거 파는 거 있잖아요. 100세 생일 카드가 몇 장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100세 생일 축하 카드가 굉장히 많이 팔린다는 것이죠. 100세 넘어서 생존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100세 넘으신 분들이 아직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도 세크라멘토에 100 지금 한 3세쯤 되신 어르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을 이렇게 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베네핏 FRA였을 때 FRA가 뭐라고 그랬죠? Full Retirement Age. 60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Full Retirement Age가 몇 살이에요? 67세예요. 그런데 67세가 되었을 때 최고로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822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근데 이제 우리의 현실은 저거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세금 낸 보람. 소셜 시큐리티 텍스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아요? 세금은 안 내는 게 좋죠. 덜 내면 덜 낼수록 좋죠. 근데 소셜 시큐리티 텍스만큼은 내면 낼수록 좋아요. 아무리 많이 내도 얼마 이상은 안 거둔다고요, 아까? 16만 8,600불 이상은 세금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 정도 10만에서 16만 요 정도까지는 인컴을 좀 보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왜 좋은지 물론 제가 이거는 몇 년 전에 그 계산을 좀 해본 거긴 합니다. 제가 아까 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매년마다 이 맥시멈 인컴 리밋이 있다 그랬죠. 2024년에 16만 8천이지만 작년에는 16만 불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보다 더 적었겠죠. 그 전에는 더 적었을 거고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우리가 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35년 동안 낸 통계를 갖고 우리에게 그 베네핏 어마운트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35년 통계예요. 그래서 35년이 안 됐다 그러면 나머지는 제로로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베네핏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미국에서 35년을 살았다고 치고요. 저거는 2019년 기준이에요.
그러면 1985년부터 2019년까지 맥시멈으로 인컴 기준, 소셜 시큐리티를 내는 인컴 기준으로 맥시멈으로 돈을 벌었다고 쳐도 그 사람의 라스트 35년 동안의 맥시멈 인컴의 총합은 2.9 밀리언이에요. 2.9 밀리언에 대하여 6.2%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6.2%를 세금 냈다고 해도 그러면 내가 18만 불 세금 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35년 동안 내 인컴이 2.9 밀리언이었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세금을 6.2%밖에 안 냈어요. 이거에 대한 6.2%는 18만 불밖에 안 된다고요. 18만 불에 대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여러분들이 내신 거라고요. 내가 자영업자라고 그래도 내가 36만 불 세금 내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만약 66세가 풀 리타이어먼트 에이진 분이었다고 하면 그분이 1년에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861불이었어요. 저때 2019년도에. 지금은 얼마라고 그랬죠? 3,800 얼마라고 그랬죠? 2019년도에 그분이 받을 수 있는 맥시멈 베네핏이 2,861불이에요. 그러면 1년 곱하기 12 곱하기 20년이라고 치면 그분이 받는 20년 동안 받는다고 하면 그분이 받는 액수는 얼마예요? 68만 6,640불의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는다고요. 나는 세금 얼마 냈는데? 18만 불 아니면 36만 불 냈는데 내가 받는 금액은 얼마라고요? 이만큼이 된다고요. 내가 만약 70세로 연기해서 20년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90만 불을 받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받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이랬다고 나만 주는지 아세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요? 아니에요. 나 혼자만 일했어도 내 배우자한테도 베네핏을 줘요. 얼마를 주죠? 내가 버는 금액에, 내가 받는 금액의 50%를 내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 배우자가 똑같이 나와 나이가 같다고 쳐서 그분이 20년을 받으면 내가 68만 6천 불 받을 때 내 배우자도 34만 3천 불을 받아요. 두 분 합치면 어떻게 돼요? 큰 금액이죠? 두 분 합치면 거의 100만 불 되네요. 그죠? 예, 67세에 내가 받는다고 하면 100만 불이 넘어요. 70세에 받는다고 하면 140만 불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그죠? 나는 요거밖에 세금을 안 냈는데 내가 받게 될 베네핏의 금액이 20년만 내가 받는다고 그래도 엄청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은 저 혜택 못 받고 돌아가시긴 하시죠. 그러나 요즘은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은퇴하시고도 20년 정도는 넉넉히 사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에 비해서 내가 받는 베네핏이 크니까 저 세금 내는 거 아끼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인컴 보고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대한 줄여서 하면 그래서 한국 분들은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자영업자가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개척 정신이 있으시잖아요. 교회도 개척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내가 개척을 해서 내 비즈니스를 가져야 우리 한국 분들은 그래야 이제 마음에 좀 그래요. 누구 밑에 가가지고 말해요. 이거 막 주인 잔소리 들어가면서 이거 직장 생활 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내 거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라이트업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나 세금 적게 내게 해줘 CPA한테 얘기해가지고 심지어는 너무 많이 그렇게 막 불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안 내세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소셜 시큐리티 받는 금액이 턱없이 좀 낮아요. 그래서 차는 좋은 차 타시는데 생활비가 부족하시더라고요. 집은 좋은 집 사시는데 생활비가 부족하셔가지고 소위 하우스 푸어라고 그러죠. 집은 밀리언짜리 집에 살아요. 그런데 집만 좋으면 뭐예요? 내가 먹고 살 돈이 부족한데. 그래서 하우스 푸어로 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 받을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40 크레딧을 가져야 돼요. 40 크레딧이 뭐냐? 1년에 1쿼터, 1년은 4쿼터잖아요. 석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 크레딧, 1쿼터, 1 크레딧이에요. 그래서 1년이면 4쿼터를 받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되면 40 크레딧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을 내신 분은 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만 냈다고 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닌 거죠. 35로 나눠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5년은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인컴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민자들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받는 게 아무래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딧을 받는 자격이 인컴이 내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1년으로 따지면요. 2024년 기준으로 6,920불의 인컴 보고만 해도 4크레딧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4크레딧. 1년에 얼마 보고요? 한 7,000불만 인컴 있는 거로 보고해도 7,000불 벌어봐야 여러분 세금 얼마 내겠어요? 7,000불 벌어봐야 세금 700불. 아니 돌려받으실걸요? 저것만 내시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인컴 보고를 하면 소셜 시큐리티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는데 그래도 미니멈 정도만 받게 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년 동안에 제일 높았던 35년.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40년 동안 세금 내실 수도 있어요. 그죠? 45년 동안 내실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20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럼 65세가 되면 45년 일한 거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인컴이 높았던 해 35년을 거기서 빼요.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내가 받는 베네핏 어마운트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FRA, 풀 그 만기 은퇴 연령에 대한 거는 이렇습니다. 1937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가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셨어요. 100% 소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세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장수 시대를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씩 1년에 2개월씩 늘렸어요. 그래서 1942년에 태어나셨다고 하면 65세 10개월이었고요. 1943년에서 54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66세가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이 연령별로 자기가 태어난 연도를 보면 나의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언제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196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무조건 67세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이와 비교했을 때 나의 FRA는 어떻게 되시는지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신청할 수 있느냐?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제일 일찍 신청하실 수 있는 나이는 62세입니다. 62세부터 제일 늦게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70세고요. 그래서 저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일찍 신청하면 일찍 신청한 것만큼 내가 받는 금액이 줄어들고요. 늦게 신청하면 늦게 신청한 것만큼 내가 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연금 신청의 나이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67세, 그러니까 1960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의 경우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 그분이 62세에 신청한다고 하면 그분은 100%가 아닌 70%만 받게 되신다는 얘기고요. 63세에 신청을 하면 75% 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0세까지 연기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3%씩 해서 30%, 38에 24, 24%가 늘어난 124%의 베네핏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 혜택은 어떻게 되느냐? 배우자 혜택은 내 124%에 대한 50%를 받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내가 100% 67세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에 있을 때 받게 되는 금액의 100% 그것이 나이가 늦게 신청해도 똑같이 그 금액만 받게 된다는 것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배우자 혜택이 그 내가 65%에 대한 절반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 배우자가 62세에 은퇴해 가지고 62세에 70%를 신청한다고 하면 배우자는 65%에 대한 절반만 받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어렵죠? 그렇지만 저 도표 보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니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언제 받는 게 좋으냐 하는 거죠. 자,
62세부터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67세에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70세로 연기하는 게 좋을까요? 그 나이에 따른 얼마나 내가 오래 사느냐에 따라 브레이크 이븐 에이지라고 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그 그래프예요. 내가 62세에 받는 게 유리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78.8세 이전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 전에 신청하는 게 나으세요. 왜? 일찍 신청했으니까 일찍 몇 년 많이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78.8세 이전에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러면 62세부터 신청하세요. 그게 나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67세에 신청하는 게 나은 경우에는 나는 82.4세까지는 적어도 살 것 같아. 그러면 67세에 신청하시는 게 낫다고 해요. 그리고 70세에 신청하는 게 70세에 신청하는 게 나은 분들은 82.4세 이후 더 오래 사시는 분들은 70세에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받게 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네, 모르기 때문에 depends on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지 그런 것 따져서 신청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지병이 있어서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일찍 신청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러나 나는 건강해. 물론 건강해도 언제 죽을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건강해서 또 가정력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가 좀 오래 살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아직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굳이 내가 저거를 지금 신청하지 않아도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뒤로 연기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일도 못하고 그래서 인컴도 부족한데 70세까지 굳이 기다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일을 그만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대 수명이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지금 현재 65세이신 분들이 찬스로 봤을 때 커플 중에 한 분은 92세까지 사실 거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얘기입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88세까지 사실 가능성이 높아요. 평균 수명이 제가 아까 78세, 81.5세 뭐 이 정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건 평균 수명이에요. 어렸을 때 나이 어렸을 때 죽은 사람까지 다 따졌을 때 평균 수명이니까 65세 이상 지금 현재 65세 이상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여자분은 88세까지 충분히 사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자분들도 85세까지 사실 가능성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65세 되신 분은 앞으로 20년 사실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25%의 찬스로는요. 커플 중에 한 사람은 97세까지 사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4명 중에 한 분은. 그다음에 여자분들로만 따져도 94세까지 사실 거고요. 4명 중에 한 분, 현재 65세 이상 되신 분들의 4명 중에 한 명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92세까지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나이 오래 살 가능성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시잖아요. 그렇죠? 남자분들보다는 평균적으로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시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 베네핏을 더 많이 오래도록 받아야 좋은데 여기 보면 어때요? 이 소셜 시큐리티 신청하는 거 기준으로 해서 여자분들이 핑크색입니다. 남자분들이 파란색인데요. 62세 얼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더 많대요. 전체적으로 볼 때 42에서 48%가 62세 얼리 신청하시네요. 네. 70세까지 연기하는 분들은 요거밖에 안 된대요. 이게 물론 2013년 통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65세쯤에 신청하는 사람들도 뭐 한 30% 전후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내가 일하고 있는데 62세 내가 일하고 있으면서도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미리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유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한국 사람들의 그 인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요거는요, 잠깐만요. 65세 이상 된 사람들의 미디언 인컴, 중간 소득을 계산한 거예요. 이 AAPI 에트닉 그룹을 상대로 AAPI가 뭐냐면 아시안 아메리칸 패시픽 아일랜드 그 에트닉 그룹으로
그 통계를 냈던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연구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펀드를 갖고 통계를 낸 자료예요. 그거에 의하면 아시안들의 패시픽 아일랜드 그룹까지 포함한 아시안들의 평균 소득을 냈더니 평균 미국 전체 파퓰레이션으로는 그때 당시에 33,900불 정도 인컴이었어요. 그런데 코리안들이 어땠어요? 아니 33,900불에 비해서 현격히 적네요. 베트남 사람들보다도 적고요. 중국 사람들보다도 적고 일본 사람들보다 많이 적고 필리핀어보다 아주 많이 적고 에이시안 인디안들보다는 뭐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분들이 저는 저거 보고 놀랐어요. 저 때. 왜 놀랐어요? 아니 한국 분들이 똑똑하고 예? 얼마나 부지런하세요. 우리가 돈을 미국에 와서 다른 민족들보다 돈을 잘 벌 줄 알았는데 평균 소득이 아니 이 5그룹 몇이에요? 둘레 6그룹 가운데 꼴찌밖에 안 된다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소셜 시큐리티 평균적으로 받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 전체적으로 미 전국으로 따졌을 때 1,800 얼마였을 때 한국 사람들은 얼마 받아요? 7,170불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7,170불이면 한 달에 얼마 받는 거예요? 평균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한 달에 600불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저거보다 늘었겠죠. 왜냐하면 콜라에 의해서 좀 베네핏이 늘었을 테니까. 한 달에 600불 갖고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분들 중에도 아마 40% 이상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만이 유일한 인컴인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600불 정도면 뭐도 안 돼요. 정부에서 극빈자들을 위해서 보조해주는 SSI만큼도 안 되죠. 그러니까 SSI 보조금, 웰페어를 더 추가적으로 보조해서 최저 생계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 거의 최저 생계비밖에 소셜 시큐리티는 못 받으신다는 거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전체 그룹 가운데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14년 기준으로요, 미디언 US 하우스홀드 인컴에 대한 거 이제 나라별로 주로 이제 아시안 국가들이 많죠. 그 중에 여기 보면 한국 사람들에게도 꽤 여기 높은 줄 알았는데 꼴찌에서 두 번째네요. 백인들보다는 그래도 높아요. 아시안들이 부지런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백인들보다는 높은데 여기 보면 인디안들보다 많이 낮죠. 절반 수준으로 낮고요. 타이와니스, 필리핀어, 제페니스, 차이니스, 그 르베니스가 어디죠? 라오스인가요? 네, 뭐 이라니안, 터키 뭐 등등의 이런 사람들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제도를 좀 알아서 저런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좀 공부해야 되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까 콜라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1972년에 이 제도가 만들어져서 꾸준히 그 베네핏을 좀 늘리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2013년에 8.7% 베네핏이 좀 늘었고 2024년에는 3.2% 늘은 거로 알고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생활비는 더 많이 오르는데 미니멈 정도로만 저 콜라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콜라가 올라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조금 올랐는데요. 메디케어 내가 내야 되는 보험료도 또 올라요. 그러면 그거 빼고 나면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게 조금 더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면에서 잘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셜 시큐리티는 아까 그 배우자 베네핏도 있다고 했죠. 내가 일한 사람, 근로소득자만 베네핏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줘요. 그러면 배우자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62세 이상 됐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 받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것에 50%를 받는데 풀 리타이먼 에이지가 되었을 때 50%인 거예요. 만약 배우자가 지금 뭐 이제 일하신 분이 그냥 남편으로 그냥 통칭 쉽게 설명할게요. 남편이 이제 일해서 3,000불을 받는다.
이제 7세가 돼서 3,000불을 받는다고 쳐요. 100% 받는 게 67세 3,000불을 받으면 배우자도 3,000불에 대한 그 50% 1,500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예,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 때 그 배우자도 67세가 되었을 때 그 1,500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62세다 배우자는, 남편은 67세인데 부인은 62세다 그러면 삭감된 금액 50%에서도 또 삭감된 금액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죠. 얼리 신청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제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뭐 그런 배우자 혜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66세가 FRA, 이제 67세로 하죠. 67세, 60년대 이후에 타는 분들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배우자가 67세면 50%를 받는 거고요. 62세면 32.5%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이 에이지별로 이렇게 다른 금액의 그런 배우자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사별한 배우자 혜택에 대한 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사별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서바이벌 그 사별한 배우자는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도 돌아가신 분의 일하신 분의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받을 수 있어요. 몇 살부터? 60살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62세까지 내가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럼 내가 뭐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내가 지금 나는 건강도 안 좋고 일도 못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60세부터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이 받는 100% 그거를 다 받기는 하는데 내가 신청한 나이에 따라서 삭감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혼해도 받을 수 있는지. 자 내가 뭐 미국에 살다 보면 이혼도 뭐 하시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엔 이혼도 여러 번 하기도 해서요. 그런데 이혼을 해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일을 안 했는데 내 X 배우자가 일을 했어요. 그랬으면 나는 일을 평생 안 했어도 내가 재혼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다고 하면 내가 X 배우자로부터 그분이 받는 베네핏의 50%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10년 동안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때 X 배우자와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제 이혼했다고 하면 그분의 받는 베네핏의 50%를 내가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결혼하지 않아야 되고요. 내가 결혼했으면 내 결혼한 배우자의 혜택을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마 60세 이후에 재혼했으면 내가 either way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배우자거나 X 배우자거나 어떤 베네핏이 더 큰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60세 이후에 아마 재혼했을 경우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재혼했다고 하면 현재 배우자의 그 베네핏을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도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결혼 생활을 10년 배우자가 계속 10년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네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그 네 배우자가 다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그러니까 어떤 백만장자가 있어요. 이 백만장자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한 4번 했어요. 배우자가 4이에요. 그런데 한 10년씩은 다 살았어. 10년 이상씩 살았어요. 그러면 그 배우자들이 이 백만장자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의 절반을 다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4명의 배우자가 X 배우자들이 다 현재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5이라고 하면 5분들이 다 신청할 수 있어요. 10년 이상은 살았기 때문에 혼자 아직 내가 싱글로 살고 있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눠주는 베네핏이 많아지는 건데 뭐 그게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배우자만 혜택을 받느냐?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아니에요. 배우자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도 가능해요. 내가 소셜 시큐리티 그 수혜를 받는 그 메인 그 프라이머리 인슈러인데 내가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내가 세금 보고할 때 내가 부모님 부양하는 것으로 내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보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부모님 연세가 62세 이상이면요. 그다음에 생존 시 50% 이상의 재정 보조를 받고 그럴 경우에 부모님들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아직 젊은 어린 자녀 같은 경우에도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받을 수 있죠. 내가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고로 일찍 죽으면 여러분들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받아 그 레터 그거 옛날에는 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잘 안 옵니다. 내가 신청해서 그 소셜 시큐리티에 온라인으로 등록해서 내가 거기서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지금 죽는다고 하면 너의 뭐 21세 이하의 자녀들이 이런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배우자는 이런 베네핏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 나오죠. 등등. 그런데 거기에 피부양 부모님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내가 그 죽으면 소셜 시큐리티에서 일시불로 나오는 장례비 쪽으로 나오는 데스 베네핏이 있어요. 그게 255불. 저게 굉장히 오래전에 책정된 금액인데요. 저거는 콜라를 적용 안 해서 아직도 255불이에요. 죽으면. 네. 너무 작죠? 저것도 현실적으로 오르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은퇴 후에도 일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저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일한다. 그 얘기는 fully retire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semi retire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신청하고 내가 일은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은 일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Yes, 나는 파트타임으로 내가 일할 거다 하시는 분들. 어떤 사람은 I'll never retire. 제가 최근에 만난 분도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할 거다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나는 이제 일 안 하겠다는 분들은 13.7%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소셜 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full retirement age 이전에 저는 60년대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full retirement age FRA는 67세예요. 67세가 돼야 제가 그 소셜 시큐리티 100% 베네핏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 62세에 소셜 시큐리티를 받기로 선택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62세에서 66세가 될 때까지는 제 인컴이 이거보다 넘어요. 한 달에 1,866불이 넘고 1년에 22,320불이 넘으면 넘는 금액에 대하여 2불당 1불씩 그 withdrawal benefit에서 다시 토해내야 돼요. 내가 받는 금액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 지금 일하고 있는데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받고 있지 않니? 그런데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사실 완전히 은퇴했을 때를 위하여 주는 건데 네가 미리 신청했으니까 너 최저 생계비 이만큼 이상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저것보다 10,000불을 더 벌었다 그러면 5,000불을 말하자면 토해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토해내셔야 돼요. 세금 보고하실 때 그거 다 계산됩니다. 내가 20,000불을 더 벌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컴이 42,320불이었다. 그러면 20,000불을 더 번 거잖아요. 그러면 10,000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 일찍 신청할 필요가 없을 것 같죠? 네. 근데 너무 아쉬워하진 마세요. 그건 세금이 아니고요. withhold라고 해요. withhold란 말이 뭐예요? 정부에서 그 돈을 홀드하고 있다가 네가 fully retire하면 내가 돈을 더 줄게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지금은 네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 돈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은 50%는 내가 홀드하고 있다가 네가 완전히 리타이어하면
그때 가서 더 줄게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굳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풀 리타이먼 에이지가 되는 그 마지막 해, 그러니까 66세에서 67세 되기 전까지 그 1년, 그 1년 동안에는 내 인컴, 그때는 인컴이 너무 높아집니다. 59,520불이에요. 요걸 넘는 금액에 대해서 3달러에 1달러를 위도홀드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때 3만 불을 더 벌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내 인컴이 8만 9천, 한 9만 불 정도 됐으면 만 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도홀드로 이제 세금을 내듯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 금액도 어떻게 돼요? 나에게 추가적인 베네핏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67세가 넘었어요. 내 만 67세 생일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얼마를 벌어도 상관없이 리밋이 없이 내가 풀 베네핏 그대로 내 돈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62세부터 받는 것도 not bad이긴 합니다. 62세부터 받는데요. 내가 인컴이 있으니까 62세 때부터 받는 베네핏을 쓰지 마시고 투자하세요. 그러면 62세부터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뭐 한 4% 이상 거기서 꾸준히 인컴이 제너레이트 된다. 그 복리로 돈을 잘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62세부터 받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재정에 대한 공부를. 그러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소셜 시큐리티,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내셨던 그 포스터에 있는 제목, 소셜 시큐리티도 세금을 냅니까?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미리 받는 경우에는 위드홀드한 것, 그거 세금처럼 돈 더 내야 된다고 했죠. 그러나 그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받는 풀 리타이먼 에이지가 돼서 받는 그 금액조차라도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15%는 무조건 텍스 프리예요. 맥시멈 85%까지만 우리가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에 소셜 시큐리티로 만약 5만 불을 받는다고 쳐도 15% 그러면 얼마예요? 오히려 7,500불은 무조건 세금 프리로 돼요. 나머지 42,500불에 대한 것만 세금을 내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42,500불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내 다른 인컴에 따라 내 받는 세금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 32,000불 이하 소득이다고 하면 세금 하나도 안 내세요. 그리고 요 구간이 32,000에서 44,000불 사이다고 하면 up to 50% 세금 내세요. 그리고 44,000불보다 많다고 하면 싱글 파일러인 경우에 34,000불보다 내가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 up to 85%까지 세금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 후에 맞이할 수 있는 텍스 리스크에서도 이거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 인컴이. 그래서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지만 그러나 비교적 적게 내는 것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세금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질문하세요. 저거 사실 계산하는 이 PIA 계산하는 이게 프로비저널 인컴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내 소셜 시큐리티 받는 베네핏을 절반으로 나눠서 반 플러스 내 모디파이드 어저스 그로스 인컴을 합친 금액이 이 프로비저널 인컴이에요. 이 금액이 이걸 넘느냐, 이 사이냐, 이거보다 많느냐, 요걸 갖고 이제 내 텍스 어마운트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그런 거 계산까지 하기는 그러니까 그건 다 CPA가 알아서 해주고 다 내 인컴 보고 하면 다 거기 알아서 우리에게 세금을 내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너무 잘 가르쳐서 질문이 없으신 건가요?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사실은 좀 젊은 분들이 와서 들으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제가 보니까 이미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으세요. 그죠? 네. 이미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가 못 바꿔요. 그죠? 네. 그런데 젊은 분들은 플랜을 세울 수 있거든요. 네. 네.
무슨 텍스를 웨이브한다고요? 소셜 시큐리티 받는 금액에 대한 페더럴 텍스를 안 내게 한다. 네, 그 법이 통과가 됐나요? 네, 네,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는 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미 정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 정부의 돈이 지금 부족해요. 계속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미 정부가 빚덩어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얼마 전에도 내년도 올해 2024년 예산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 연방 정부 셧다운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연말에 좀 있잖아요. 예. 예산을 늘려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산을 늘린다는 얘기는 제한된 그 세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예산을 늘린다 그 얘기는 뭐예요? 빚을 더 지는 것을 그 국회에서 허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안 해주려고 하니까 그러면 연방 정부 셧다운도 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거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주제 갖고 하니까 가능하면 젊은 분들 좀 많이 보내세요. 젊은 분들이 와서 들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건강보험이니까 메디케어도 있으니까 오셔도 돼요. 같이 오시면 되고 어떻게 목사님 좋으셨어요? 네, 목사님이 좋으셔야지 계속 불러주실 것 같아서. 네, 나가시면서 설문지 꼭 주시고 가시고요. 저는 은퇴 플래닝을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르신들, 은퇴하신 분들 만나면 꼭 궁금해요. 어디서 나오는 인컴으로 지금 살고 계실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은퇴하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은 일찍 오셔서 장사를 되게 크게 하셔가지고 그냥 캐시로 집을 몇 채를 이렇게 사놓고 은퇴를 빨리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인컴이 소셜 시큐리티 인컴밖에 따박따박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사시면서 부족하니까 집을 하나씩 팔고 나중에 이러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좀 알았었으면 그렇게 세금 조금 내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소셜 시큐리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이 많은 것들 정보들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하셔서 정말 너무 제가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웬만한 목사님들 안 그러시거든요. 근데 정말 미국에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미국의 혜택들을 잘 누리실 수 있도록 저희 세미나 아니고도 다른 세미나들도 많이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키트 그 신청하는 거 그런 것도 해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필요하시면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여기서 뭐 이런 혜택 같은 거 메디칼 신청이나 메디케어 신청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거를 저희 사모님이 또 다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또 그런 분들 필요하시면 우리 사모님하고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또 혹시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준비한 간식이 있으니까 시장하시죠? 그거 드시면서 또 그렇게 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짜 목사님하고 정해서 다음 두 번째 세미나 준비할 테니까 꼭 많이 참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안